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9월 22일 오후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평소와 다르게 오늘 상당히 첫 방송이 좀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저도 고향 좀 다녀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 가지고요.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이제 호남판 경선 사실상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어제 전라남도, 오늘은 이제 전북 이쪽에서 이재명 그리고 이낙연 집중적인 표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남 민심이 과연 어느 정도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지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클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이제 표시면요. 2차 슈퍼 위크에도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10월 3일 날 있게 되는 이번 호남 경선 결과가 사실상 이재명, 이낙연의 운명을 결정 지은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대장동 사건 과연 얼마만큼 영향을 줄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이재명 캠프 측에서 오늘 오전에 입장문을 내는 걸 보면 이낙연 전 대표 배순인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는 있었지만은 연휴 직전까지 그래서 호남 전체에서 45대 45 정도 비등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연휴를 거치면서 이러한 일시적 효과는 사라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당연히 정반대죠. 의원직을 던지면서 말하자면 승부수를 던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호남 민심이 굉장히 지금 바뀌고 있다. 특히 뭐라 그럴까요? 의원직 사태로 인해서 결단력, 추진력이 많이 호남 도민들한테 호소력을 안겨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검증된 후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분위기로 바닥 민심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지금 각각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판이 서로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또 여기에 중요한 변수가요. 바로 추미애예요. 추미애 측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투표율이 올라가면 결국은 추미애가 상승한다. 왜냐하면 권리당원 투표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 추미애 지지율이 15 내지 20%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번 이 대장동 사태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요. 이번 사태는 그야말로 이재명 이 공영 개발 방식, 이재명 지사가 결국은 앞으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아예 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전부 다 이 부동산 땅값 투기로 인해서 돈을 일확천금을 거두는 이런 사태는 막겠다. 그래서 법까지 재개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대장동 개발 의혹이 그만큼 영향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길을 한번 봐라 이런 얘기까지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장동 사태가 지난 13일 날 딱 터졌어요. 9월 13일 날. 그런데 무등일보, 여러분들 광주에 있는 무등일보 잘 아시잖아요. 무등일보가요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9월 13, 14일 이틀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대장동 개발 사건이 터지긴 터졌는데 아직 잘 모를 때예요. 이때 리얼미터에 조사를 해보니까 전라남북도, 이 전라도 지역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전라남북도 아니고요. 광주하고 전남 지역만 대상으로 한 이 결과입니다. 이걸 보니까요. 이낙연이가 44.1이고 이재명이 35.4예요. 참고로 추미애는 5.1.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광주 지역만 국한할 경우에는 이낙연이가 39.7, 그리고 이재명이가 37.8, 추미애가 6.5예요. 그리고 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 이낙연이가 또 올라가요. 47.7. 왜냐하면 전남지사 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33.5. 그래서 전남 지역에서는 무려 14% 차이가 나고 광주 지역에서는 2% 리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둘을 합산하면 약 9% 정도를 이낙연이가 리드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대장동 사태가 그야말로 이거 비리 의혹이 있구나. 뭔가 심상치가 않네. 이 정도로 여론이 이제 판이 바뀔 때 이때 여론조사 공정 그 다음에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기에서 조사한 걸 보면 이게 이제 9월 17일하고 18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 나고 나서 4, 5일이 지났을 때를 딱 보니까 여론조사 공정에서는 판이 싹 바뀌고 있어요. 이낙연이가 그러니까 이제 38.5 그리고 이재명이가 30.4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30.8 그리고 KSO에는요 이재명이가 36.2 이낙연은 34로 이렇게 쭉 바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 KSOI의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의 이 하락폭이 크고 이낙연은 살짝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큰 흐름에서 보면 일단 이재명이가 빠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이 공정 여기에서 한 걸 보면 8% 포인트 차이가 났고, 그 다음에 리얼미터에서 한 걸 보면 9% 차이가 났잖아요. 그러면 리얼미터는 대장동 사태가 본격화가 되기 이전 극히 초기 단계에서 9%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재명의 의혹이 뭔지를 국민들이 많이 알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한 10% 이상의 차이가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제가 쭉 이제 여론 전문가들, 그다음에 정치 이 패널들 뉴스들을 쭉 보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이 지사가 최소한도 50% 이상을 받지 않으면 좀 위험하다. 이 결선 투표도 갈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지사가 45% 이상은 받아야 된다. 왜냐면은요, 이 호남 지역의 경선에 이어서 바로 다음에는 어디서 하냐? 3차 이제 다음 슈퍼 위크는 말이죠. TK 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안동 사람이잖아요. 이재명이가. 그러면 TK는 안동 이재명한테 많이 주지 않겠어요? 당연히. 예. 왜냐면 TK에서 호남 출신인 이낙연한테 아무리 대장동 의혹이 있다고 해서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래서 최소한도 이재명이가 일부 전문가들은 50%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재명 50%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도 45% 정도는 넘어가야 결선 투표까지 안 간다.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45% 밑으로 떨어지면 결선까지 가고 결선을 가면 뒤집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말이죠. 이재명 지사가 10시간 전이니까 어제 밤에 심야에 맞이하면 입장문을 내놨어요.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안의 수박 기득권자들이라 이렇게 지금 현재 비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비판했느냐? 이 수박 우리에 갇혀져 있는 수박 기득권자들, 국민의힘 정치인들, 성남시 국민의힘 정치인들, 그리고 이 공영개발 포기하라고 압박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수박 기득권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비판하고 있어요. 이거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낙연 측에서요 대대적으로 비판을 하고 나섰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수박 기득권자라고 하는 것은 일베에서 나온 용어, 즉 그 당시 5.18 때 그야말로 이마에 피를 흘리면서 피를 흘리던 이 광주 시민들을 비판하는, 그래서 일종의 호남 혐오, 호남 비하의 멸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요 공식적으로 이러한 수박이라는 용어는 일베라는 구구 커뮤니티에서 쓰기 시작한 호남 혐오, 호남 비하의 발언인데 이 사용을 멈춰라.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온라인에서도 지금 불이 붙어 있어요. 수박이라는 단어를 쓰고도 호남표를 얻겠다는 것이냐? 일반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굳이 오해 살 만한 단어를 어색하게 써야 했나? 그리고 또 일베에서 광주 분들 비하하는 멸칭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 있냐? 이런 지금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해서 썼냐면요. 억지 기소 후에 1, 2, 3심 무죄, 피우는 김포연설, 이런 제목의 페북 글에서 이 말을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여러분들께 조금 그대로 인용을 해드리면요. 민간 개발업체에 뇌물 받아먹고 LH 공영개발 포기시킨 건 국민의힘 정치인들, 그 다음에 성남시 공영개발 막으려고 발버둥 친 것도 성남시 국힘 정치인들, 저에게 공영개발 포기하라고 넌지시 압력하던 우리 안의 수박 기득권자들, 그러면서요 시장경제 내세우며 개발이익 전부 민간에 안 주고 5,503억이나 뺏었다고 개거품 물더니 이제 와선 왜 더 못 뺏었냐고 태세전환에 가짜 뉴스로 비난하는 보수 언론,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참가한 토지 매입자들에게 혜택받은 것도 곽상도 원유철 같은 국힘 국회의원들, 2010년 국힘당 시장이었다면 2014년 시장 선거에 LH에 포기 압력 가한 신영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다면, 이재명이 기득권자와 전쟁을 불사하는 강단이 없었다면 민간 개발 허용으로 모든 개발 이익 그들이 다 막았을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 과정 자랑했다가 5,503억 원 개발 이익 환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기소한 것도 검찰 기득권입니다. 이젠 보수 언론과 국힘 그리고 민주당 내 인사들까지 수익 환수 덜겠다고 비난하니 기가 찰 뿐입니다. 기소된 연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지금 입장문을 내놓은 거, 이거에 대해서 대대적인 지금 이 반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낙연 전 대표도 조금 전에 연설을 통해서 전북도의회에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이죠, 준비된 본인이 경선에서 이기고 본선에 진출하게 해달라, 판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까지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그동안에 말이죠, 여러분들 뭐 많이 복잡하고 헷갈리실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에 이 비판 이 프레임을 계속 바꿔왔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재명 지사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한쪽으로 많이 지금 휘둘리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맨 먼저는 내가 공영개발을 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거를 이 공영개발로 바꾸는 바람에 5,503억을 받아왔다. 왜 잘못됐다고 비판하냐? 공영개발 프레임을 썼어요. 민간개발 대 공영개발. 그러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요, 이 부동산 정책 실패해가지고 땅값이 올라와서 거대한 이익이 돌아간 것이다. 그래서 이낙연, 당신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끈 장본인이 아니라 어디다 대고 나를 비판하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끌어왔어요. 근데 이것도 잘 안 먹히니까 뭘로 이제 프레임을 걸었냐면요, 5.18 사태에 대비해서 또 프레임을 걸어왔어요. 예. 왜냐면 5.18 사건 가지고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수구 언론들 봐라. 5.18 사태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언론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언론이 잘못된 거 아니냐, 지금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처럼 이번 대장동 의혹을 갖다가 보수 수구 언론들이 비판한다고, 국민의힘 야당이 비판한다고 거기에 편성하는 이낙연이 당신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래서 5.18 프레임으로 걸었어요. 이것마저도 이제 안 통해. 그러니까 네 번째 프레임이 뭐냐, 수박 기득권 프레임을 갖다 놓은 거예요. 즉 일베가 썼던 수박 기득권, 이 호남 멸칭이라고 지금 일컬어지는 이 용어를 가지고 이낙연이 너는 일베하고 똑같아, 나쁜 사람이야, 이런 비판 프레임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 기득권 5.18 프레임이 지금 이 여권 내에서도 이제 많은 비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4번에 걸쳐서 제가 분석하기로는요, 이런 프레임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제가 정보 분석을 해보니까 프레임을 4번 바꾼 거예요. 공영개발, 부동산 정책, 5.18, 수박 기득권 프레임. 예, 그래서 이제는 일베와 싸우는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일베 전선을 해가지고 이재명 지지표가 흐트러지는 것을 막으려고 프레임을 걸었다가 지금 다시 역풍을 맞는다. 그렇다고 본다면 호남 민심이요, 이제 거꾸로, 그러지 않아도 대방동 개발 의혹 때문에 조금 흔들렸는데, 이 일베 프레임을 거는 걸 보고 호남 민심이 더 많이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호남에서는 이제 밀리고 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후보의 경우는 이제는 본인을 끌어들여서 내부 싸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원팀 정신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본인을 보고 정치하지 말고 국민을 보고 정치하라,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낙연이가 이재명을 얼마만큼 뒤집을 수 있느냐, 이게 큰 변수가요, 추미애라고 봐요. 근데 추미애가 입장문을 또 내놨어요. 추미애가 빠질 사람이 아니죠. 말하자면 이재명 편을 들죠. 뭐 당연히 처음서부터 이재명 편을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라고 있다니까, 인격적으로.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 밑에서 법무장관을 하는 사람이 대놓고 말이죠, 지가 선거에서 이겼다고 이재명 편을 들고, 편 드는 것까지도 그래도 또 봐줄 수 있어요, 선거판이니까. 이낙연이를 속된 말로 까는 거 보시죠. 이게 인간이 할 일입니까? 저는요, 평생 공직자만 해서 그런지 한 번 자기가 모신 상관은 끝까지 모셔라. 예, 더군다나 아무리 정치판이지만 이렇게 대놓고 비열한 용어를 통해서 욕하고 비판하는 거, 이거는 저는 저질 정치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 추미애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뭐라고 이재명을 감싸느냐, 이거는 공영 방식의 성과를 낸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감싸고 있어요. 이 정도가 되면 추미애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만 더 소개해 드린다면,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지만 결국은 공영개발 방식을 갖고 와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비리를 파면 팔수록 국민의힘 쪽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이낙연과 관련해서는요, 야당 후보의 논리를 가지고 개혁 후보를 적용한 바 있다. 이낙연 후보가 저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함으로써 검찰 개혁에 기임을 빼버렸다. 이렇게 좀 이낙연을 또 때리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친문의 핵심인 김종민 의원이 대장동 문제가 대선판을 흔들 수 있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저도 이 대장동 사태 딱 보도 첫날부터 이거는 대선판을 강타할 수 있는 최악의 이재명에 대해서는 사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뭐라고 했냐면 LH 사태처럼 대선판이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다. 정치를 하지 말고 정치가 아니고 이거는 수사가 필요하다. 예. 그러면서요. 이번 의혹을 비호하는 이재명 캠프 인사들을 향해서 왜 부동산 개발 사업을 변호하는 구차한 변명을 민주당 사람들이 해야 하느냐 이렇게 꼬집으면서 이거는 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냐면요.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냐? 석연치 않은 사업자 선정 과정. 두 번째가 개인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안겨준 사업 구조. 세 번째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정계 및 법조계 실력자들과의 커넥션.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대선판을 흔드는 제가 보기에는 흔들어야 할 이슈가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 야권들이요. 이 대장동 사태 반드시 진실 파헤칠 때까지 강한 압박과 비판 여론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거를 보도해 드리는 겁니다. 이 조선일보에요. 박은주 에디터가 쓴 칼럼인데요. 9월 21일자 칼럼입니다. 대장동 화천대유보다 더 위험한 이재명의 급소. 이래서 박은주의 돌발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 잘 모르겠는데 급소가 뭔지. 그런데 이 급소가 뭐냐면 제가 해석하기로는 딱 이겁니다. 도대체 이재명 이 과거 싸운 칼럼을 보면요. 싸운 게 이 친문들하고 싸울 때 지난번 대선 때 보면 참 무서운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무서운 사람. 그런데 과연 이 문빠고 싸우던 그 전략이 이번에도 먹히겠느냐? 예. 안 먹힐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재명이가 얼마나 뻔뻔스러운 사람이냐 이거예요. 이재명이가. 뭐 때문에 뻔뻔스럽고 알 수 없는 정말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냐면 지난 7월 1일 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말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가족에게 포관한 것은 사실이다. 지금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안 그러려고 노력하겠지만은 어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예, 이 말은 안 해도 되는 말인데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수 쌍욕이라는 폭탄의 여러 대간 중 하나를 뚝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려고 노력하겠지만은 어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 얘기는 결국 야 이거 겁난다는 얘기죠. 무섭다. 이런 말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수 강제 입원, 그 다음에 정신병원 강제 입원형, 그 다음에 형수 욕설, 김무성과의 스캔들, 이런 사생활 논란, 폭발력이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왜? 이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계속 1등을 만들고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존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장동 비리 의혹, 화천대유, 이거는 말하자면 이재명이는 자기의 최초의 업적으로 계속 뛰어 죽여 세우고 있고, 그리고 비판적 여론을 사그러들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이재명이가 이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개발 사업에는 언제나 의혹이 따랐는데 관련자들은 대부분 억울해서 죽겠다고 했지, 나 의심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사람은 별로 없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나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이 칼럼이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용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빠와 싸우던 전략,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의 전략, 굽히지 않는 이 전략이 과연 통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급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실소유주가 과연 누구냐? 왜냐면은 돈을 누가 많이 벌었다 안 벌었다 이런 것도 문제지만요. 과연 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는 누구겠느냐?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급소고요. 두 번째는 특혜를 이재명이가 과연 줬느냐 안 줬느냐, 이것이 두 번째 급소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이 글과 관련해서요, 댓글을 제가 쭉 보니까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재명의 전략이 1원이라도 받아 먹었다면 사퇴하겠다는 것이지만 지금 논쟁의 초점은 이재명이가 돈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는 누구냐, 왜 이런 엄청난 특혜를 소수 참여자에게 주었느냐다. 이재명이 궁지에 몰렸다는 증거다. 특검으로 모든 사실을 밝혀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또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린 댓글 중에 하나가요.
이재명의 급소가 뭔지 명쾌하지는 않네요. 제가 봐도 명쾌하지 않아요. 너무 어렵게 썼어요. 칼럼이. 미안한 얘기지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잘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을 싹쓸이하고 나라를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겁니다. 공산혁명을 추구하는 사람들 같다고는 할까요? 말 같지 않은 말이지만 주변의 생각 외로 이런 무리가 많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 이런 또 이 댓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요, 이 급소,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언론에서 밝혀야 할 문제고요. 이것이 바로 또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급소는 뭐냐면 이 화천대유 천화동인 투자자 중에 하나가 또 누구냐면 변호사 한 사람인데요. 과거에 불미스러운 말하자면 이제 로비 의혹에 걸려 들어가지고 한 9억 원 정도 상당의 로비 의혹에 걸려 들어서 이 최종적으로는 물론 무혐의 처벌을 받았지만요. 이 천화동인 4호 여기에서 1,000억 원을 넘긴 이 변호사, 배당금만 1,000억 원을 넘긴 이 변호사가 사실상 주주인데 이 사람이 최소한도 1,000억 원을 벌었으면 그중에 본인이 가지고 간 것은 수백 원가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변호사까지도 개입되어 있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 있다. 급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철저한 수사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탕주의 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여기에 들어가냐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의 주주로서 얼마를 투자했느냐? 7천만 원밖에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런데 3년간 배당금이 1,000억 원이 넘고 수백억 원의 이익을 받았을 것이다. 예. 그래서 성남시는 이 A 변호사의 투자 사실을 이재명은 정말 몰랐겠느냐? 예.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뉴스가 하나가 또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문화일보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지금 경찰청 소식통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뉴스인데요. 바로 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용산경찰서에서 최근에 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지난 4월에 제보를 하나 받았잖아요.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지금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포착해서 경찰에 이첩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사하고 있는데 어떤 돈이냐? 자금 내용이. 이것이 오늘 처음으로 보도가 됐어요. 473억 원짜리 이상한 자금의 흐름입니다. 이 자금의 흐름이 이제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은 무슨 돈이냐? 이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론인 출신 김만배 씨잖아요. 이 사람이 지난 2년 동안에 걸쳐서 이 473억 원을 회사로부터 빌려갔어요. 회사로부터 빌려가. 그리고 이 회사로부터 빌려갔는데 이 빌려간 473억 원이 과연 어디로 흘러갔느냐요. 이 돈이 만약에 이재명 지사 쪽으로 흘러갔다. 그러면 선거 끝나는 것이죠. 만약에 흘러가지 않았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이제 뭐 활활 타오르는 그야말로 지지율을 받겠죠. 지지를. 그래서 이것이 473억의 말하자면 흐름, 역추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김만배 씨와 경영진이 이러한 500억 원 가까운 돈을 빌려서 쓴 정황을 포착해서 돈의 흐름을 역추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과연 이번 이 사건의 복잡성 이런 걸 볼 때 검찰의 특수통 엘리트 검사들도 파헤치기 어려운 사건인데 과연 용산 경찰서 수준에서 이거를 제대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냐? 예. 이렇게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 대유자산관리는 지난 2019년도에는 675억 원, 2020년도에는 1,700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500억 원을 김만배 씨가 회사로부터 빌려갔다는 건데요. 자, 작년까지 빌려간 게 473억 원. 자,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제대로 검찰에서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해결한 길밖에 없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9월 22일 휴일 첫 방송을 마치고요. 이어서 중요한 뉴스들 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요, 이 문재인 대통령 유엔에 가서 대대적으로 망신당한 것 같아요. 관련 내용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